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주말 밤사이 벌어진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장기전에 들어가는 걸 극도로 경계하며 이란의 정권 교체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이란을 향해선 만약 보복에 나설 경우 더 큰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중희 특파원, 미국 국방부가 휴일 아침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은 합동 기자회견에서 미드나잇 해머, 한밤의 망치 작전은 압도적인 성공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핵시설 3곳 모두 정확하게 타격했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번 공격은 이란 군이나 민간인이 아닌 핵시설만 표적으로 삼았다며 이란 정권 교체를 겨냥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이란에 보복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he battle damage assessment is ongoing, but our initial assessment, as the chairman said, is that all of our precision munitions struck where we wanted them to strike and had the desired effect, which means especially in Fordo, which was the primary target here, we believe we achieved destruction of capabilities there. 네, 벤스 부통령도 이란이 핵만 포기하면 미국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고 말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제디 벤스 부통령은 이번 공격이 전쟁 시작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핵무기 개발을 상당히 지연시키긴 했지만 이란이 핵만 포기하면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을 재설정할 전화위복의 기회를 갖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But I actually think it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set this relationship, reset these negotiations, and get us in a place where Iran can decide not to be a threat to its neighbors, not to be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and if they're willing to do that, the United States is all ears. 이란이 세계 원유 소비량의 25%가 통과하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이란 경제도 타격을 입는 자살 행위가 될 거라며 그러지 않을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 사이에서도 중동 전쟁 개입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했는데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쳤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핵심 지지층인 마가 그룹에서는 중동의 끝없는 전쟁에 발을 담가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나 터커 칼슨 전 폭스뉴스 앵커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번 공습 이후 공화당 내에서도 의회 동의 없는 전쟁 개시는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번 공습이 장기전을 의도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공습 당시 백악관 상황실 회의 사진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빨간색 마가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이란 공습을 감행하면서 지지층 결속에 신경 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직후 기자회견 뒤로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백악관에서 조용히 휴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대대적인 핵시설 공습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무력 맞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일단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한 경제적 압박과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한 외교적 해법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진 기자입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미국의 공격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거친 구호가 오갔지만 당국자 그 누구도 미국에 대한 구체적인 공격 가능성을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폭격당한 핵시설과 관련해 방사능 유출은 없다며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재기 등 큰 혼란 없이 비교적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과는 미사일 공방을 주고받더라도 강대국 미국과의 충돌은 피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의회 의결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외교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23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납니다. And I have a meeting with President Putin tomorrow morning. Russia is a friend of Iran. 이란은 미국이 평화적 핵시설을 공격해 유엔 헌장과 국제법,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위반했다고 호소하며 맞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 쿠웨이트 등에 있는 미군 기지와 미 해군 함정 등을 미사일로 반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현재로는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전격적으로 공습한 이후 이란과 이스라엘이 다시 상대방을 겨냥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현지 시각으로 일요일 오전 이스라엘을 겨냥해 미사일 40발을 발사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도 이란의 미사일 발사가 확인된 후 이스라엘 곳곳에서 공습 사이렌을 울리고 요격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당국은 이번 공습으로 텔아비브 등에서 최소한 8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도 이에 맞서 이란 서부를 공습해 F-4 전투기 2대와 미사일 발사대 8개를 파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의회가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해협 봉쇄는 국제유가 급등을 불러와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앞바다에서 페르시아만을 아라비아해로 이어주는 호르무즈 해협은 평균 폭이 50km, 가장 좁은 곳은 33km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쿠웨이트 등 주요 산유국 석유와 액화 천연가스가 모두 이곳을 통해 수출되는데 대형 유조선이 지날 수 있는 수심이 깊은 해로는 대부분 이란 영해에 해당합니다. 전 세계 원유 소비량의 25%, LNG의 20%가 통과하는 세계 경제와 에너지 안보의 요충지가 이란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이 즉각 줄어들며 이미 10% 넘게 급등한 국제 유가가 더 치솟을 거란 전망입니다. So a blockade or military activity in the Strait of Hormuz could be extremely problematic for the price of oil. 이란은 과거 중동 지역 위기 때마다 활용해온 봉쇄 카드를 이번에도 사용합니다.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최고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통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인들 입장에서 자살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만 국제사회에는 물론 이란의 수출길도 막히는 만큼 봉쇄는 단기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Blowing up the Straits of Hormuz that they, for a few weeks, they can do things that can have an impact, but these things are suicidal for the regime. 실제로 이란은 과거에도 여러 번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협했지만 기뢰 설치나 선박 억류에 그치곤 했습니다. YTN 이승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이 백악관 상황실에서 이란 핵시설 공습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현지 시각 21일 이란 핵시설 공습이 끝난 직후 SNS를 통해 워룸이라고 불리는 백악관 상황실의 회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 트럼프 대통령은 빨간 마가 모자를 쓰고 빨간 넥타이를 맨 채 참모들과 함께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 회의에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수지 와이즈 백악관 비서실장과 댄 케인 합참의장, 존 래클리프 중앙정보국 국장이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면서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일각에서도 위헌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화당 주요 인사에게만 공격 계획을 설명하고
통상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민주당 핵심 인사들에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헌법은 의회에 전쟁 선포 권한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과거에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작전을 벌여 논쟁이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구체적 내용 없이 형식적 통보만 받았다며 어떠한 대통령도 나라를 비정상적 위협이나 전략 없는 전쟁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국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충성파로 꼽히는 공화당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도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 소식이 전해진 후 우리 정부는 긴급회의를 열어 국내 에너지 상황과 중동 지역 우리 선박들의 안전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에너지 비축과 수급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고 이란 남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국내 선박 31척도 안전 운항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류한웅 기자입니다. 이란 남부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25%, LNG 수송의 33%가 이루어지고 국내로 오는 중동산 원유의 99%가 통과하는 해상 요충지입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어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 현지 상황을 점검한 결과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국내 선박 31척은 모두 정상 운항 중으로 파악됐습니다. 석유와 가스의 국내 도입에 이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산업부는 1일 단위로 석유와 가스 가격, 수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정유사, 석유가스공사 등과 수급위기 대응 계획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수출의 경우 대중동 수출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로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스라엘 등 중동 국가 의존도가 높은 일부 소재와 부품, 장비의 경우 대체 수입이 가능하거나 재고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다만 향후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만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중심으로 중동 현지 상황과 금융, 에너지 등 부문별 동향을 24시간 점검해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금융시장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과감히 조치하고 중동 지역 수출 피해 기업의 유동성 지원과 중소기업 전용 선복 제공 등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계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부를 주시하면서 유가와 해상 운임 등 비용 상승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유업계는 유가가 상승하면 수익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고 항공 해운업계 역시 유가와 환율이 상승하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대표 제조기업들도 미국의 관세 충격에 이어 중동발 위기가 고조되면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막판까지 참석 여부를 고심했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결국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긴박한 중동 정세와 여러 국내 현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그동안 적극적으로 참석을 검토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결론은 예상 밖 불참이었습니다.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따져보면 긴박한 중동 정세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대통령실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과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안보 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기 전까진 나토 회의 준비 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 간 만남도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캐나다 G7 회의에서 무산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을 다시 추진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되었던 한미 정상회담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가지 않기로 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은 또 미뤄지게 됐습니다. G7 회의 때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면서 예정됐던 한미 회담이 불발됐는데 또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중동발 변수가 잇따라 발목을 잡은 만큼
정부는 방미 등 별도 일정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양국 정상 간 첫 회담이 성사된다면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고율 관세, 북핵 대응 등 산적한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어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회동한 것은 취임 18일 만입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명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원석 원내대표가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했습니다. 1시간 45분간 이어진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결과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정해진 의제 없이 국정 전반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 직후 협치의 물꼬는 트였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와 법사위원장직 양보, 추경안 등 각종 현안에서는 여전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발언 순서가 되자 작심한 듯 준비해온 원고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등 그동안 거론되던 문제를 7대 재언으로 정리해 공세를 취한 겁니다.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다면 뒤이어 송원석 원내대표도 김민석 총리 후보자 논란을 제기한 데 이어 법사위원장직을 돌려달란 요구도 내놨는데 긍정적인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이번 주까지 정부 여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지켜본 뒤 대응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식사 한번 하면서 야당을 덜덜이 세운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 통합과 정치 복원을 외면해온 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었다며 지금은 일할 기회를 줄 때라고 엄호에 나섰습니다. 처음부터 염려하지 마시고 기회를 주시고 허니문이라는 게 그런 거의 한 종류 아니겠습니까? 추경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논란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모든 걸 다 들어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관련법 개정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이 언급한 사법 독립 문제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일가 척결 의지를 보이는 것이 먼저라며 국민의힘의 역공을 취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반성과 사죄 등 여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모두 자주 만남을 이어가자는 데는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불신을 넘어 협치로 가기까지 극복할 난제가 많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김 후보자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며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 중 검찰 피의자 신부는 처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금 나온 의혹만으로 청문회의 결과는 이미 나온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렇게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경정 예산안 집행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본회의 단독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 추경이 시급하고 6월 임시국회가 7월 4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 등 야당 지도부가 구성된 뒤부터 매일 논의를 해왔다며 최선을 다해 협의하에 본회의를 열자고 요청하겠지만 안 된다면 이번 주 중엔 본회의를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통을 겪고 있는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선 22대 원 구성을 할 때 이미 여야 간에 합의했기 때문에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한 주 동안 정부 부처 보고를 받은 소회를 전하며 공직사회는 세상이 바뀐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섣부른 공급 대책을 내놓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출범 후 일주일이 지나 정부 부처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돌아본 결과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고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어 질의응답에 나선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 2분 과장은 AI 공약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가 새로운 아이템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공직사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무사안위를 질타했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직 그걸 이행해야 할 공직사회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들기는 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최근 집값 급등 문제를 거론하며 일시적 대책은 수립하지 않고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수도권 신도시를 만드는 등의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설익은 땜질 처방이 오히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검찰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형식적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불성실한 보고였다고 혹평했습니다. 적어도 이 공약사항을 정리해서 어떤 이행계획 정도는 내줘야 되는데 형식적인 요건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은. 국정기획위는 또 해수부 이전은 대통령 공약인데 업무보고의 거의 마지막에 지역공약으로 다뤄지는 등 부실하게 처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어제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3곳에 대해 공습을 감행한 가운데 지난주 3,020대까지 올랐던 코스피의 향방이 관심입니다. 코스피는 중동 위기 고조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증시 부양 기대감에 지난 20일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넘었는데요. 고객 예탁금이 65조 원에 도달하는 등 증시로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어서 전망은 나쁘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어제 5박 6일 일정으로 방미길에 오른 여한고 통상교섭본부장과 관세협상 대표단, 오늘 워싱턴 DC에서 본격적인 일정을 이어갑니다. 미국에 머무는 동안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의 인사들과 장관급 면담을 차례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국내 은행장들이 오늘 저녁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가계대출과 가상자산, 배드뱅크 등 금융권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합니다. 한은이 지난해부터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가계부채는 통화정책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최근 여당이 법제화에 나선 스테이블코인과 취약계층의 채무 탕감을 위해 도입이 추진되는 배드뱅크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의 1분기 기업 경영 분석 결과를 공개합니다. 지난해 내수 부진으로 우리 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영업이익을 내지 못한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었는데 올해 1분기 사정이 나아졌을지가 관심입니다. 삼 대 특검이 진용을 갖춰가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인 가운데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8차 공판이 열립니다. 특검 수사의 한가운데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이 바뀐 뒤에도 자신을 수사할 특검이 임명된 뒤에도 현안 관련 질문에는 모두 침묵을 지켰습니다.
법정안에선 불리한 증언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지만 취재진에게 한 발언은 이 말뿐이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네? 이쪽으로 조금 앞으로. 네? 세계 특검 모두 정치보복 특검이라고 보십니까?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을 수사하는 경찰의 소환 요구에도 잇따라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는 3대 특검은 어느덧 대부분 진용을 갖췄고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할 공간까지 확보했습니다. 나아가 내란 특검은 준비 기간까지 단축하며 전격 수사를 개시했고 김건희 여사 특검팀도 파견 검사들과 함께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최혜병 특검 역시 막판 수사팀 구성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 이에 따라 조만간 특검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인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이번 8차 공판에 출석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8차 재판부터 공소 유지에 나섭니다. 내란 특검팀 박억수 특검보는 오늘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가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합니다. 박 특검보는 현재 특검팀 소속 파견 검사 등과 함께 검사석에 앉아 증인신문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판은 조 특검이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검찰로부터 내란 사건을 이첩받은 뒤 처음 열리는 재판입니다. 경찰 소환을 3차례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가 이번 주 결론 날 전망입니다. 다만 지난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과의 조율이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체포영장 집행방해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 등으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의 3차례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거나 내란 특검에서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단 요구처럼 서면 방문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은 특혜 시비가 일 수 있어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특검의 경우 수사 기간이 최대 170일로 규정돼 있어 수사의 속도를 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섣부르게 체포부터 시도하기보단 다양한 혐의들에 대한 수사를 좀 더 다진 뒤 본격적인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체포 저지, 비화폰 정보 삭제 혐의 이외에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경찰이 직접 체포영장을 신청할 경우 범행 장소인 관저와 용산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신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지난 1월 폭동으로 파손돼 최근 겨우 회복 선언을 한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또다시 체포 여부를 판단하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거주지가 옮겨진 만큼 특검에서 사저 소재지인 서초구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서울 구로구 구로동해에서 후진을 하던 재활용 쓰레기 수거 차량이 전봇대를 넘어뜨리면서 37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충북 옥천군 군북면에 있는 한 농산물 가공시설에서 불이 나 진화하던 20대 남성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서울 문산 고속도로 문산 방면 사리연 나들목 근처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주차하던 승용차의 앞바퀴가 빠졌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대미 통상 협의를 위해 우리 통상 대표단이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통상수장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 협상에 방점을 두겠다며 우군 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대미 관세 협의를 위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필두로 미국 방문에 나선 우리 통상대표단. 여 본부장은 출국길 기자들과 만나 국익 중심 협상에 방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익 중심의 그 실용주의적 그리고 상호 호혜적 이런데 가장 그 협상에 방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협상 기한으로 설정됐던 다음 달 8일까지 7월 포괄적 합의를 의미하는 줄라이 패키지라는 말은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기한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현재 그 미국 내 상황도 굉장히 가변적입니다.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그 7월 초의 상황을 지금 현재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협상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우군 세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인사들을 전방위로 만날 계획도 언급했습니다. 워싱턴에 우리의 그 우군 세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부처의 그 장관급 그리고 백악관은 물론이거니와 뭐 그 의회 상하원 그 주요 상하원 의원들이나 대표단은 오는 27일까지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 미국 정관계 인사들 만나 한미 관세 문제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기술협의 실무대표인 박정성 무역투자실장도 동행해 24일부터 26일까지 3차 한미 기술협의를 진행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방미 협상이자 고위급 인사의 미국 행인 만큼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자동차를 수리할 때 비싼 부품값이 부담이죠. 제조사 부품과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65% 수준인 품질 인증 부품이 있습니다. 도입 10년째이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데다 공급망 부족까지 맞물리며 사용률이 1%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자동차 품질 인증 부품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수입차 제조사가 만든 부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품질 인증 부품은 완성차 업체의 부품, OEM 제품과 품질이 같거나 비슷하다고 정부가 인증한 부품으로 가격은 최대 40%가량 쌉니다. 자동차 충격 실험으로 두 부품의 성능을 비교해봤습니다. 제 왼쪽에는 제작사 부품을 사용한 차량이, 오른쪽에는 품질 인증 부품을 사용한 차량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안전성을 시험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품질 인증 범퍼와 팬더를 설치한 차량이 시속 56km 속도로 벽과 충돌했습니다. 운전자가 받은 충격을 측정해봤더니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10% 아래인 안전도 우수 등급이 나왔습니다. 제조사 부품 차량의 실험 결과와 차이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품질 인증 부품을 사용을 해도 차량에 타고 있는 탑승자의 상해치 또는 안전성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다. 경제적인 선택지지만 품질 인증 부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저조한 사용률의 가장 큰 원인은 소비자들의 인식. 2015년 시작돼 벌써 10년이 지난 제도지만 소비자 대부분 품질 인증 부품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소비자들의 인식이 혹시 안전에나 또는 성능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인식에서 많이 사용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수리할 수 있는 부품에 품질 인증 부품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표준 약관이 개정될 예정이지만 그 전에 전국 공업사나 정비업소에 보급하도록 공급망부터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보험사들 입장으로는 재고가 있어야 부품을 갖다 보험 처리를 했을 때 부품을 공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보험의 그 부품에 대한 재고 정보도 이제 다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정비업체가 품질 인증 부품 재고를 조회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소비자가 직접 부품을 주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양방향 화상 시스템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광역단체로는 인천시가 첫 사례인데 올해 추가로 100곳을 확충하는 등 가능한 한 빨리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마련된 스마트 경로당 본부 역할을 하는 스튜디오입니다. 매일 2차례 이뤄지는 생방송 가운데 오후는 신바람 체조 강사 차례. 동시에 백고수의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이 화면에 등장한 강사를 보며 건강 체조를 따라합니다. 한쪽에서는 경로당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연습을 하거나 오목 등 게임도 즐깁니다. 또 화면 속 인천 숲길을 따라 걷기를 실천하는 어르신도 있습니다. 요거 한 3월달인가 그때쯤 한 것 같아요. 도움이 되죠. 이거 걸으니까. 추울 때 바깥에 안 나가고 공에 있을 때 안 나가고 여기서 하면 좋죠. 비가 오거나 그럼 길이 미끄럽고 못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실내에서 그냥 운동한다는 거 그 자체가 좋은 거고요. 인천시는 지난 6개월 동안 100곳의 경로당에 이처럼 양방향 화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은 매일 다니는 경로당에서 실시간 소통으로 건강을 확인하고 노래와 체조교실,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운 그 스마트 세상을 이해하고 또 각종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고 또 다양한 회의 등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선뜻 사용하기 부담스러웠던 디지털 기기에 어르신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린 셈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월요일 스포츠 뉴스입니다. 삼성 박병호가 3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올리며 국민 거포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한화 선발 투수 폰세는 개막 이후 10연승으로 가장 먼저 10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이대건 기자입니다. 압도적 홈런 1위 디아즈가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난 뒤 첫 타석에 들어선 삼성 박병호. 롯데 선발 박세용의 커브를 잡아당겨 왼쪽 담장 밖으로 날려버립니다. 자신의 시즌 14호 홈런. 최근 3경기에서 홈런 4방을 몰아치며 국민 거포임을 다시 한번 알렸습니다. 기선 제압에 성공한 삼성의 승리가 예상됐지만 롯데가 이를 뒤집습니다. 7회에만 무려 6점을 뽑아내며 4연승을 기분 좋게 달렸습니다. 하나 선발 폰세가 올 시즌 개인 최고인 시속 159km짜리 강속구를 뿌렸습니다. 폰세의 호투와 데뷔전에서 3안타를 기록한 리베라토의 활약을 앞세운 하나는 선두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폰세는 개막 선발 이후 무려 10연승을 달렸는데 류현진도 해내지 못한 하나 구단 최초 기록입니다. 15안타를 퍼부은 LG는 두산을 13대5로 크게 이겼고 김석환이 결승 투런포를 터뜨린 기아는 SSG를 잡고 6연승을 달렸습니다. 선발 투수 로건이 7이닝 무실점으로 활약한 NC는 KT의 전날 패배를 말끔히 되갚아줬습니다. YTN 이덕훈입니다. 경상남도가 프랑스 파리에 유럽 진출의 교두보가 될 현지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K방산과 원전 수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과 유럽을 잇는 전략적 교두보로서의 기대가 큽니다.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박종혁 기자가 전합니다. 프랑스 파리 중심부의 한 건물에 경남도의 파리 사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베트남 등 세계 7개 지역에 이은 8번째 해외 사무소인데 광역시도 가운데 유럽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현지 사무소를 연 것은 경남이 처음입니다. 유럽은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3위의 경제권으로 경남의 우주, 항공, 방위, 원전 산업과 접점이 큽니다. 파리 사무소 개소식과 함께 경남도는 현지 기업을 초청해 투자 설명회도 열었습니다. 설명회엔 장 피에르 라파행 전 프랑스 총리와 현지 기업 50여 곳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유럽에 개설한 것이 중요하고 또 유럽에서 파리에 개설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폴란드라든지 체코 또 덴마크, 독일 여러 가지 이 유럽권과의 경제 협력이라든지 또 관광 교류라든지 인적 교류.
투자 설명회에 참가한 경남 기업들은 파리 사무소가 유럽 시장 진출과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또에 이런 사무소 개소돼서 또 이 해외 진출한 기업으로 교두보가 마련되고 또 정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서 큰 힘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 대표단으로 참가한 대학 역시 유럽의 대학 기업들과 인적, 학문적 교류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기업과의 교류도 당연히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 시점에 이번에 유럽 사무소 개소는 매우 의미가 있다. 특히나 경남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대학의 입장으로서는 인재의 교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방위산업과 원전 등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남도 파리 사무소는 경남 기업의 유럽 진출 지원과 유럽 각 지역과의 교류 확대 차원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박종혁입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 많은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500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고창읍성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축대 붕괴로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성곽이 있어야 할 자리에 파란 방수포가 씌워졌고 출입을 막는 통제선이 내걸렸습니다. 사적 145로 지정된 고창읍성 서문 옹성 일부가 전부 고창 지역에 내린 175mm 장맛비에 힘없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군 관계자는 성벽 둘레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국가유산청에 긴급 보수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쌓여있던 축대가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철근과 토사가 흘러내렸습니다. 붕괴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성인 상체만한 바위가 쏟아져 있는데요. 위쪽을 보시면은 콘크리트 바닥면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인근 주민은 축대가 무너질 때 천둥 치는 것 같은 큰 소리가 들렸다고 말합니다. 쾅쾅 소리가 두 번인가 그런 게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천둥 치는가 보다 했었는데 그러다 생각하는 게 천둥이 아니가 저 무너져 나오고 나왔더니 무너진 축대 바로 옆에는 전신주 등이 있어 시설 피해로 이어질 뻔했지만 사전 출입 통제 등 안전조치를 하면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주차장 옹벽이 무너지면서 바로 옆 주택을 덮쳤습니다. 주택 옆에는 옹벽에서 쏟아져 나온 크고 작은 돌들이 나뒹굽니다. 새벽 시간 발생한 사고에 피해 주민은 가족과 함께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밖에서 우르르 꽝 소리 나서 막 집이 흔들리길래 저희는 지진 난 줄 알았어요. 친구들이 자다가 뛰어나와. 전북 전주에선 토사 유실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산책로의 출입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빨리 와갖고 이것을 처리를 해줘야죠. 우리 여기 운동을 하는데 겁나요. 근데 여기를 막아놓고 이렇게 못 오게 하면은 최대 200mm에 가까운 첫 장맛비가 충청과 호남 지역을 강타하면서 곳곳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내륙은 장마가 쉬어가며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비교적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지만 한낮에는 32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다만 오늘 출근길에는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현재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인천공항과 무안공항 또 사천공항에서는 저시정 경보까지 발령 중인 만큼 항공기 운항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고요. 차량 운행 시에는 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안개가 걷히고 내륙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흐린 하늘 속에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다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영서는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6도, 부산은 21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32도, 대구도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후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내일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